자, 시간이 돼서 할게요. 혹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예. 채팅으로 얘기해 줘도 돼요. 잘 들려요? 그리고 여기 화면을 웬만하면 다 켜줬으면 좋겠는데, 예. 뭐, 부득이하게 못 켜는 사람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다 켜주세요. 자, 예. 오늘 쉬는 날, 이렇게, 수업 참여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할게요. 예. 자, 오늘 얘기할 부분이, 지난 시간에 셀 사이클 이야기 했고, 오늘은 어, 이,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뭐, 타겟 세라피, 뭐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굿맨 앤 길먼 얘기하면서 굿맨 앤 길먼에 내가 배웠을 때 첫 번째 캔서 드럭 파트에서 첫 번째 나오는 그림이 이 그림을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게 이 그림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거 내가 보던 그 교과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거랑 뭐 여기 보면 내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거랑 좀 살짝 다르죠. 그리고 요게 내가 공부했었던 자료였었거든요. 예, 이게 98년도 텍스트북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라이팅이죠. 자, 요즘은 이래요. 동일한데 여기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엔티바디 요게 이제 새롭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랑 다르게 여러분들 세대 때 이제 새로운 캔서 드럭에 대한 개념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다뤘어요. 오늘은 이거 타겟 세라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 앞에 뭐 시그널링이 뭐야? 이거 이제 뭐 자료는 만들었지만 이게 뭐 여러분들 이거 모르겠어요? 뭐 시그널링이라는 게 1992년도에 에드윈 크랩이라는 선생님께서 프로테인 포스포레이션으로 이게 셀의 신호가 레귤레이션 된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노벨상을 받으셨죠. 예, 그리고 이분의 포닥 선생님이 나탈리 안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맵카이네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정립을 하셨어요. 뭐 한번 내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제 박사 지도 선생님이 이분이셔서 이 맵카이네이즈 시그널링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박사 때 많이 했었어요. 자, 이것도 이제 다 알죠. 예, 뭐 퍼스트 메신저가 뭐고 세컨드 메신저라는 것도 다 알아요. 그리고 리셉터의 라이간드가 바인딩해서 이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일어나는 뭐 세컨드 메신저가 그 시그널 앰플리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테인의 캐스케이드를 통해서 리스폰스를 준다. 그리고 이 과정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시그널 트랜스덕션이라고 한다. 이것도 알아요. 그리고 뭐 각종 다양한 라이간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우리 다 바이오케미스트한테 했었던 겁니다. 자, 뭐 카이네이즈 리셉터의 종류가 뭐다 이런 것도 알아요. 자,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자, 이거 이제 뭐 이게 시그널링이 뭐 라이간드가 리셉터에 달라붙어서 이 중간에 릴레이 몰레큘이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면서 어떤 셀룰러 리스폰스를 야기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시그널링이다라는 거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 다 알아요.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예요. 예. 시그널 트랜스듀서는 뭐 시그널링 프로테인 카이네이즈냐 포스파테이즈냐 GTPase냐 어댑터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약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내가 안 켜도 된다고 하니까 정말 아무도 안 켜는구나. 어, 자, 예. 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키라고 한 건데 여러분들이 뭐 딴짓하고 할지 뭐 모르잖아요. 자, 우리는 약대니까 이 시그널링 프로테인들 카이네이즈, 포스파테이즈, GTPase, 어댑터 중에 현재 약이 될 만한 건 카이네이즈밖에 없다. 예. 포스파테이즈, GTPase, 아답타 약물로 못 만든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난 시간에 카이네이즈랑 포스파테이즈 중에서 카이네이즈만 약물의 드러거블 타깃이고 포스파테이즈는 약물의 드러거블 타깃이 되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의 이유가 뭔지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언급할게요. GTPase, 라스가 굉장히 중요한 GTPase지만 현재는 그 라스를 타겟할 수 있는 약물이 지금까지 개발을 못했었다. 뭐 요즘은 나오고 있지만 어댑터 몰레큘, 프로테인 인터랙션을 이니비션할 수 있는 약물들 그거는 뭐 못 만들어요. 예, 못 만들어요. 예, 만들 수는 있지만 얘네들이 워낙
그 오프 타겟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프로테인의 두 프로테인의 인터랙션만 맞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대부분 약물 만들 때는 이 카이네이즈를 타겟으로 한다. 이게 드러거빌리티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그널링 몰레큘에 비해서 드러거빌리티가 높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드러거빌리티가 높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요즘 그 이 약물 개발하는 사람들은 언드러거블 타겟을 드러거블로 만드는 거를 굉장히 챌린지한 스타디로 생각을 해서 많이들 연구하는데 뭐 지금은 그 제약회사에서는 내가 어떤 약물들을 지금 그 개발을 할 때 새로운 그 이 뭐야 뭐 원천 테크놀로지나 이런 걸 개발하기보단 내가 이 원하는 드러거블 타겟을 잘 찾아가지고 얘네들이 이니비터 만드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언드러거블한 타겟을 드러거블하게 만드는 건 이제 뭐 리서치용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디벨로먼트 상황에선 대부분 이제 카이네이즈를 타겟으로 한다. 근데 카이네이즈는 내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520개의 카이네이즈와 150개의 포스파테이즈가 있다라고 했고 카이네이즈는 서브스트레이트의 관계가 포스파테이즈보다 상대적으로 스페시픽하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네이즈를 이니비션하는 것은 약물이 타겟이 될 수 있지만 포스파테이즈를 이니비션했다가 다양한 서브스트레이트가 공존하기 때문에 스페시픽한 작용을 나타내기 상대적으로 어렵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카이네이즈는 다음과 같이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냐 세린스리오닌 카이네이즈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도 리셉터냐 리셉터가 아니냐 세린스리오닌 카이네이즈도 리셉터냐 리셉터가 아니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은 세린스리오닌 카이네이즈가 한 90% 정도 되고 타이로신 스페시픽 카이네이즈는 한 10%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요게 문제예요. 듀얼 스페시픽 카이네이즈는 맵 카이네이즈를 포스포레이션 시켜주는 업스트림 카이네이즈 맥이라는 녀석 한 종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얘는 그맵 카이네이즈에 있는 액티베이팅 룹에 액티베이팅 룹이라고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자,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예. 자, 액티베이팅 룹이 뭐냐면 어 그 내가 카이네이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얘기해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카이네이즈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오프였다가 시그널이 오면 잠깐 트랜지언트하게 온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반대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굉장히 레어한 카이네이즈는 항상 온이었다가 시그널이 오면 오프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는데 굉장히 레어하고 대부분의 카이네이즈는 오프였다가 시그널이 오면 온이 되잖아요. 근데 오프였다가 온이 되는 그 상황이 포스폴 그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거의 스위치를 켰다 키는 것처럼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데 이렇게 빨리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거 보여요? 이거 안 보인다. 자 이거 보여요? 예, 얘는 안경집이고 얘는 그 이 뭐야 이거 배터리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카이네이즈는 레귤레터리 도메인이 카탈리틱 도메인을 이렇게 막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레귤레터리 도메인에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나면 이 카탈리틱 도메인이 이렇게 열려요.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레귤레터리 도메인의 그 모디피케이션이 포스폴레이션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포스폴레이션의 레귤레터리 도메인이 포스폴레이션 되면 이렇게 열려서 카탈리틱 도메인이 액티비티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폴레이션이 떼지면 다시 닫히겠죠. 이렇게 이런 관계를 오토 레귤레터리 이런 거를 오토 레귤레터리 도메인 또는 오토 이니비터리 도메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에 포스폴레이션 되면 열린다고 그랬죠. 근데 이 맵 카이네즈는 이 레귤레터리 도메인에 컨서브된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를 트레오닌, X, 타이로신 이렇게 세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컨서브된 모티프가 있는데요. 트레오닌의 포스폴리션이 일어나고 타이로신 포스폴리션이 동시에 일어나야지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맵 카이네이즈 업스트림 카이네이즈는 트레오닌의 포스폴레이션도 유도하고
타이로신의 포스포리레이션도 유도해야지만 열려요. 예, 요게 그 딱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두어 스페시픽 카이네이즈라고 해요. 자, 그러면 포스파테이즈도 역시 이 세린시로닌의 스페시픽한 카이네이즈에서 포스포리레이션 된 사이트는 세린시로닌 포스파테이즈가 떼주는 거고,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에서 포스포리레이션 되어 있는 부분은 타이로신 포스파테이즈가 떼주는 거고, 또 아까 맵 카이네이즈에서 이 트레오닌과 타이로신의 포스포리레이션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한꺼번에 떼주는 걸 듀얼 스페시픽 포스파테이즈라고 하고, 얘는 오직 맵 카이네이즈만 떼요. 예, 얘도 굉장히 레어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포스파테이즈도 세린시로닌 포스파테이즈가 제일 많을 거고요. 타이로신 포스파테이즈는 적을 거고, 얘는 더 적겠죠. 예. 자, 그래서 세린시로닌의 포스포리레이션도 상대적으로 흔하고, 타이로신은 레어하고, 뭐 포스포 히스티딘도 있긴 하지만 얘는 굉장히 레어해서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뭐 프로테인 포스포리레이션은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프로테인에 포스페테이트 그룹이 붙는 거를 우리는 포스포리레이션이라고 한다. 예.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세린시로닌과 타이로신을 카이네이즈가 구분하는 이유는 얘네들의 모양이 세린시로닌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타이로신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셀에서 포스포리레이션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포스포리레이션이 중요한 건 다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과 달리 포스포리레이션은 굉장히 강한 네거티브 차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한 네거티브 차지를 주기 때문에 얘는 프로테인의 컨포메이션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모디피케이션이에요. 아세틸레이션이나 유비키티네이션이나 뭐 메틸레이션이나 뭐 다른 다양한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 일어나지만 얘네들은 붙었다가 떼지는 게 포스포리레이션만큼 빠르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런 모디피케이션이 프로테인의 스트럭처를 컨포메이션 체인지를 바꿀 만큼 굉장히 많은 드라마틱한 체인지를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스포리레이션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테인의 컨포메이션 체인지 때문에 프로테인의 카이네이즈나 엔자임의 액티베이션과 이니비션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얘네들의 프로테인의 컨포메이션 체인지 때문에 NES나 NLS가 노출될 수가 있는 거예요. 뉴클리어 로컬라이제이션 시그널, 뉴클리어 익스포트 시그널, 뉴클리어 로컬라이제이션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반적으로는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포스포리레이션 되지 않았을 때는 NLS가 노출되지 않았는데, 포스포리레이션이 되면 얘가 열려가지고 이렇게 NLS가 노출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사이토플라즘에 있다가 포스포리레이션이 돼서 이 NLS가 노출이 되면 그때 뉴클리어스로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이런 유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얘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뭐 실험실에서 셀에다가 그로스 팩터를 빵 치고 나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뉴클리어스에 언제 들어가는지를 보면 얘 10분이나 30분 이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포리레이션 됐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특정 프로테인이 붙을 수 있는 바인딩 모티프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많은 카이네이즈들 중에 타이로신 레시두가 포스포리레이션 됐을 때 달라붙는 컨서브된 모이티를 갖고 있는 단백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포스포리레이션의 타이로신의 포스포리레이션 되면 그 모티프를 갖고 있는 단백질들이 이렇게 달라붙겠죠. 또 세린시레온의 포스포리레이션 돼도 세린시레온의 포스포리레이션 된 거를 인지해서 달라붙는 프로테인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프로테인의 인터랙션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같은 얘기인데 프로테인의 스테빌리티가 중요하다. 포스포리레이션이 돼서 이 포스포리레이션이 된 것이 E3 라이게이지에 인지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E3 라이게이지에 그 디태치먼트가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프로테인의 스테빌리티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E3 라이게이즈는 유비키티네이션 시켜주는 엔자임이죠. 그러니까
유비키티네이션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절하는 것도 프로테인의 포스포리레이션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그널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셀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줄 수 있는 포스포리레이션을 카이네이즈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이고 포스파테이즈는 그 녀석을 빠르게 없애기 때문이다. 예. 그러면 내가 어떤 특정 카이네이즈가 액티비티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스페시픽한 이런 이벤트들이 안 일어날 거고 어떤 카이네이즈의 게인 오브 펑션 뮤테이션이 일어나서 얘네들이 컨스턴트하게 계속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이제 특정한 질환으로 유도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내가 지난 시간에 카이네이즈는 여기에 ATP를 얘에 있는 감마 포스페테이트를 떼주는 녀석이고 얘를 떼주기 위해서 자, 마그네슘이 굉장히 필요해요 라고 그랬어요. 마그네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이 ATP의 감마 ATP 부분에 이 부분을 떼주려면 여기가 코발런트 본드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떼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일인데 여기 마그네슘이 들어가서 마그네슘 트라이포스페테이트 그룹으로 그 카이네이즈 내에서 이런 트랜지언트 상태가 만들어지면 상대적으로 이 감마 포스파테이스 부분이 떼지기가 쉽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그네슘이 필요한 이유는 이 카이네이즈의 카탈리틱 도메인에 ATP의 트랜지언트한 스테이트로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인 그 메탈 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은 얘기예요. 마그네슘이 달라붙어야 한다. 자, 그리고 내가 요 얘기는 안 했는데 자, 이게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었던 액티베이팅 룹에 대한 이야기예요. 얘는 어떤 TRK라고 하는 카이네이즈의 그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데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오토 이니비터리 레귤레이션을 시켜주는 도메인이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파란색으로 갖고 있는 이 도메인이 이 카탈리틱 도메인을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러다가 업스트림 카이네이즈가 이 타이로신 부분을 포스포레이션 시켜주면 이렇게 액티베이팅 룹에 포스포레이션이 일어나서 컨포메이션 체인지가 일어나고 이때 ATP가 그 카탈리틱 도메인에 억세스가 될 수 있도록 바뀌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오토 레귤레이터리 도메인의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이 프로테인의 카이네이즈의 액티비티와 이니비션의 중요한 모디피케이션이 되는 거다. 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카이네이즈는 마그네슘이 바인딩되는 사이트가 굉장히 컨서브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 마그네슘이 달라붙는 사이트를 DFG 모티프라고 해요. 글루타메이트인가요? D가 뭐지? 아스파테이트인가요? 그리고 페니랄라닌 그리고 글라이신인가 보죠. 이 DFG 모티프에 탁 달라붙도록 스몰 몰레큘을 디자인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라는 거다. 그래서 얘가 액티브 상태는 DFG in이라고 하고 인액티브 상태는 DFG out이라고 하는데 이 DFG in 상태로 고정시켜주는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를 타입 1 이니비터라고 하고 DFG out 상태로 인액티브한 상태로 고정시켜 놓는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를 그 타입 2 이니비터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타입 1, 타입 2 이니비터를 얘기할 때는 모두 다 이제 이 마그네슘 바인딩하는 DFG 모티프를 상대적으로 이니비션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녀석이고 얘가 이 카이네이즈의 스트럭처를 어떤 상태로 고정시켜 놓느냐에 따라서 타입 1, 타입 2로 나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DFG는 아스파테이트 페니랄라닌 글라이신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써 있네요. 자, 그래서 프로테인의 포스포레이션의 캐스케이드는 일어난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런 카이네이즈들은 레귤레터리 도메인과 카탈리틱 도메인으로 나눠져서 이 레귤레터리 도메인의 포스트 트랜슬레이션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카탈리틱 도메인의 액티비티를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도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뭐 리셉터 엔자임은 뭐 다 아니까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 뭐 세린 스리오닌 카이네이즈도 있죠. 얘가 상대적으로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보다 많죠.
하지만 우리가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그로스 팩터 리셉터는 몽땅 다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의 도메인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로스 팩터로 끝나는 말, EGF든 베스큘라 엔도셀리아 그로스 팩터든 인슐린 그로스 팩터든 GF로 끝나는 녀석들의 리셉터는 몽땅 다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도메인을 갖고 있다. 예. 그래서 뭐 여기 있는 EGF든 PDGF든 FGF든 몽땅 다 캔서랑 관련성이 있다 보니 우리가 제일 먼저 캔서 드럭으로 사용됐었던 약물들은 몽땅 다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일 수밖에 없다. 이 그로스 팩터 리셉터는 몽땅 다 strongly related to onset of cancer이다 보니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를 만들 때 세린 트리오닌 카이네이즈 리셉터를 타겟하기보다 리셉터의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를 타겟하는 이니비터들을 많이 만들었다. 요 캔서랑 연관성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크로스 팩터 리셉터의 예인데요. 라이간드가 달라붙으면 호모다이머가 일어나서 이 여기 카탈리틱 도메인의 카이네이즈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도메인이 상대에 있는 타이로신의 포스폴리레이션을 유도하면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타이로신 부분에 포스폴리레이션이 일어났었을 때 그 부분을 바인딩하는 스페시픽한 바인딩 모티프가 있는 녀석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녀석들이 달라붙고 이런 녀석이 라스를 액티베이션 시켜줄 수 있는 몰레큘을 끌고 와서 라스가 GTP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그로스 팩터 리셉터의 컨스티튜블리 액티브한 형태가 발현이 되면 이 시그널이 없어도 라스의 액티비티는 계속 높아지는 일이 벌어지니 얘네들은 캔서로 일어나게 된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라스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라스는 라프, 맥, 얼크라는 걸 통해서 그로스 시그널을 밑으로 내보내게 된다. 내가 아까 전에 모든 맵 카이네이즈는 트레오닌과 타이로신이 있다고 그랬죠. 이 부분은 맵 카이네이즈의 종류에 따라서 E가 되든 G가 되든 뭐 Y가 E가 되든 D가 되든 G가 되든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맵 카이네이즈는 트레오닌, X, 타이로신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포스폴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나야지 맵 카이네이즈 액티비티가 일어나고 이 듀얼 포스폴레이션을 유도한 녀석이 맥이라고 하는 녀석이다. 또는 맵2 카이네이즈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런 맵 카이네이즈의 업스트림 시그널링들이 대부분의 캔서에서 뮤테이션이 되어 있다더라. 그래서 뭐 그 튜머를 야기하는 카이네이즈 타겟이 컨스티튜블리한 액티브 형태가 나타나면 이쪽 시그널링 몽땅 다 컨스턴트하게 액티베이션이 돼서 어떤 그로스를 유도하는 진 리스폰스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캔서라고 한다. 자, 얘가 이제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 뭐 대부분의 캔서에서 뮤테이션 일어나는 게 이 그로스 팩터의 리셉터의 컨스턴트한 뮤테이션, 또 라스의 컨스턴트한 뮤테이션, 또 PI3 카이네이즈의 이 컨스턴트 액티베이션, B라프의 컨스턴트한 액티베이션. 신기하게도 이 밑에는 컨스턴트한 액티베이션에 일어나는 포인트 뮤테이션 일어나지 않는데 이 라프까지는 뮤테이션 일어나죠. 예. 그리고 NF1이나 아니면 P10과 같은 녀석들은 이 시그널링을 네거티브하게 이니비션하는 녀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스에서 일어나는 그로스 시그널을 네거티브하게 레귤레이션 시켜주는 녀석이 딜리션이 되거나 로스 오브 펑션 뮤테이션이 일어나면 캔서 인시던스가 증가되는 그런 상황을 예상할 수 있겠죠. 물론 P10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얘는 글리오마에서 발견되는 그 대부분의 뮤테이션 프로파일을 보여준 건데요. 보면 뭐 NF1의 뮤테이션이 18%, 또 P10의 뮤테이션이 36%, AKT 앰플리피케이션 2%, 그리고 라스의 뮤테이션은 2%, 그로스 팩터 리셉터의 뮤테이션은 상대적으로 높죠. 예. 뭐 글리오마가 라스가 뮤테이션이 상대적으로 적은 건 이거는 참 흥미로운 일이긴 해요. 자, 그래서 카이네이즈의 액티비티가 돌연변이나 카이네이즈의 액티비티가 캔서에서
액티비티가 증가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어떤 특정한 부분의 포인트 뮤테이션 때문에 얘의 컨포메이션 체인지가 일어나서 얘를 항상 컨스턴트하게 액티베이션 시켜줄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를 이 컨스티튜티블리 액티브한 카이네이즈가 만들어진다. 인 거죠. 뭐 여기 포인트 뮤테이션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 전반적인 뮤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EGFR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딜리션이 일어나서 컨스티튜티블리 액티브한 형태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뮤테이션에 의해서 이 컨스티튜티블리한 액티브 형태가 일어난다. 그리고 카이네이즈의 진 앰플리피케이션이 일어나서 그 카이네이즈의 양이 억수로 많아진다. EGFR의 앰플리피케이션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 요게 재밌는데 유전자의 일반적인 카이네이즈 액티비티는 내가 언제나 오프였다가 시그널이 되면 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크로모솜의 트랜스로케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카이메릭 프로테인이 만들어지면 이 어떤 특정한 기능을 잘 하지 않는 단백질이 이 카이네이즈에 이렇게 퓨전돼가지고 달라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카이네이즈가 컨스티튜블리하게 액티브 형태가 일어날 수 있다. 예. 이런 세 가지의 가장 대표적으로 뮤테이션이 일어나서 그 특정 카이네이즈의 액티비티가 컨스턴트하게 증가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뭐 렁캔서에서 이 렁캔서 환자에서 뮤테이션이 얼마나 됐는지를 보는 그래프인데요. 케이라스 뮤테이션이 가장 많고 또 그 EGFR의 뮤테이션, ALK 뮤테이션, 로스, 얼부비, 랩, 비라프, NTRK1 등등등과 같은 카이네이즈의 뮤테이션이 일어나서 이 녀석들의 액티비티가 증가한다. 여기 보면 뮤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고 리어레인지먼트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리어레인지먼트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모솜의 트랜스로케이션 때문에 그 퓨전 프로테인들이 만들어져서 액티비티가 증가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 케이라스 뮤테이션은 뭐 다 알죠. 그 뮤테이션에서 컨스턴트한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런데 뭐 뒤에 나오겠지만 모든 캔서의 원인을 다 알지는 않는 거죠. 얘는 렁캔서 같은 경우는 other unknown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퓰레이션은 이 캔서가 왜 생겼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드라이버 뮤테이션을 모르는 경우도 존재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를 만들면 이렇게 EGFR에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들은 EGFR 이니비터를 주면 돼요. ALK 리어레인지먼트가 일어나서 ALK의 컨스턴트한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면 ALK 이니비터를 주면 된단 말이에요. 얘도 줄 수 있어요. 얘도 줄 수 있어요. 얘도 줄 수 있어요. 얘도 줄 수 있어요. 얘도 줄 수 있다고요.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하지만 케이라스나 뭐 지금까지는 뭐 임상에 뭐 지금 허가가 나오긴 했지만 케이라스 뮤테이션을 있는 환자는 약이 없다는 거죠. 또 여기에 언노운 환자들, 드라이버 뮤테이션을 모르는 또는 드라이버 뮤테이션이 드러거블하지 않는 경우는 약을 못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겟 세라피라는 걸로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는 이 정도뿐이고 이 대다수의 경우는 타겟 세라피를 주지 못하고 컨벤셔널한 케모세라피를 밖에 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다라는 소리를 주구장창 해댈 거예요. 그래서 맵카이네이즈는 그 캔서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뮤테이션이 되어 있다. 그래서 EGFR의 뮤테이션, 라스의 뮤테이션, 비라프의 뮤테이션, EGFR의 뮤테이션들이 각각의 이만큼 케이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맥이나 얼크는 이 부분에 포인트 뮤테이션이 일어나진 않아요. 이 업스트림 시그널로 다양하게 뮤테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은 다행히 라스를 제외하고 EGFR이나 라스를 제외하고 라프는 드러거블한 카이네이즈이기 때문에 이런 뮤테이션 된 환자들은 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게 이거죠.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리셉터 부분에 뮤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또 리셉터의 앰플리피케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얘들은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를 가지고 제어를 하잖아요. 여기 모노클로널 여기 뭐 트라스 투주맙과 같이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얘네들의 스페시픽한 카이네이즈 이니비터인 뭐뭐뭐뭐 티닙으로 끝나는 녀석들을 제공해 준다. 예. 우리는 티닙이 뭔 줄 알죠?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를 티닙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페닙이라고 하는 거는 세린스리오닌 카이네이즈를 페닙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리십이라고 끝나는 녀석은 그 PI3 카이네이즈, 리피드 카이네이즈를 우리는 리십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각각의 어떤 시그널의 이 앰플리피케 시그널의 액티베이션에 의해서 어떤 캔서가 생기게 되면 그 카이네이즈를 이니비션하는 다양한 약물들을 우리는 만들어낸다. 어. 자, 그래서 카이네이즈 이비터는 그 굉장히 오래전부터 굉장히 좋은 약물 타겟이라고 생각을 해서 약물 개발이 꾸준하게 일어났고요. 내가 1999년도에 박사학위 시작할 때 이게 막 굉장히 큰 붐이었었어요. 카이네이즈 이비터를 만들면 캔서를 정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괜히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년 지나서 지금 약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2013년도, 2013년, 15년, 16년도 각각의 각각의 패스웨이를 이니비션할 수 있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예. 자,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카이네이즈는 타입 1 이니비터, 타입 2 이니비터라고 얘기했고 타입 3 이니비터도 존재하는데 타입 1 이니비터가 제일 만들기가 쉽고 하지만 셀렉티비티가 부족하다. 타입 2 이니비터도 요새 많이 만들고 있지만 그 타입 1보다는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타입 3 이니비터는 얘네들은 그 서브스트레이트의 레코그니션 사이트와 ATP 바인딩 파켓을 동시에 맞기 때문에 타입 1, 타입 2보다 훨씬 더 스페시픽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약물이긴 하지만 얘는 상대적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모노크로날 엔티바디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모노크로날 엔티바디 같은 경우는 얘가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있는 녀석들에만 영향을 주지 플라즈마 멤브레인의 안쪽에 있는 시그널링 몰레큘은 영향을 줄 수 없죠. 그죠? 알죠? 얘 모노크로날 엔티바디니까 크기 때문에 셀러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모노클로널 엔티바디가 리셉터를 타겟할 수 있는 것도 리셉터의 앰플리피케이션이 일어났었을 때나 얘네들을 타겟할 수 있는 거지. 리셉터의 뮤테이션이 일어나서 컨스티튜티블리 액티브한 형태가 일어나면 모노클로널 엔티바디 가지고 약물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알아요. 왜 그러는지 알죠?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는 이 그 라이간드가 리셉터에 바인딩되는 그 부분을 갖다 맞거나 라이간드가 달라붙었을 때 이 리셉터에 호모다이머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셉터의 액티비티가 라이간드에 의해서 조절됐었을 때나 모노클로널 엔티바디가 필요한 거지. 라이간드에 상관없이 이 리셉터가 컨스턴트하게 액티베이션이 되면 이 모노클로널 엔티바디가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이거 알겠죠? 그때는 카이네이즈의 도메인을 갖다 쳐막는 이니비터밖에 약이 없는 거죠. 예, 이것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내가 2021년도에 리뷰 논문을 봤었을 땐 71가 71의 스몰 몰레큘 카이네이즈가 FDA에서 승인을 받았대요. 예, 그러니까 계속 증가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 여기 보면 빨간색은 엔티바디고 파란색은 그난 온콜로지 인디케이션에 의해서 어프루브된 카이네이즈 이니비터인데 점점 많아지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면 2020년에 어프로브된 녀석을 보면 티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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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닙. 얘는 모르겠다. 티닙이죠. 다 티닙이잖아요. 예. 그러면 얘가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FDA에서 승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예. 세린스리오닌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는 페립이라고 그랬어요. 예, 페립보다 티닙이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로 약물 승인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요. 자, 이게 왜 그러는지 내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것 때문에 내가 그 동영상으로 안 하고 이렇게 휴일날 온라인에서 보자고 한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약회사에 가든 아니면 약물을 개발하게 될 때 내가 스몰 몰레큘이 내가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를 개발한다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에 뭐 스크리닝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파텐셜한 킷을 찾았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얘가 어떤 카이네이즈에 스페시픽하게 이니비션 되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예. 그럴 때 가장 많이 쓰는 그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쓰는 방법이 시놈스캔 프로파일링이라는 걸 해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그 얘는 468개의 카이네이즈에 이렇게 그 뉴클리오타이드 시퀀스가 달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DNA가 태깅된 카이네이즈에 툴이 있단 말이죠. 이게 468개가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그러면 그리고 내가 여기 보면 그 이 또 여기에 달라붙는 카탈리틱 도메인이 이 달라붙을 수 있는 이 모밀라이드 라이간드가 비대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내가 어떤 약물을 주지 않았을 때는 DNA 타겟된 카이네이즈가 여기 달라붙어서 끌려 나오겠죠.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어떤 특정한 내가 개발하고 있는 약물을 주면 이 녀석이 얘랑 바인딩을 해서 내가 원하는 특정 어떤 카이네이즈랑 인터랙션을 해서 카탈리틱 도메인에 갖다 붙었으니까 얘는 이 카이네이즈는 이 비드에 달라붙지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얘네들은 그 끌려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남겠죠. 이 남아있는 녀석을 여기에 있는 그 DNA 프로브를 가지고 PCR을 돌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얼마나 이 녀석들이 그 내가 어떤 특정한 카이네이즈가 이 임모빌라이즈드 라이간디에 달라붙지 않고 내가 어떤 약물을 줬었을 때 얘네들이 따로 떨어져 있냐라는 거에 양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녀석들은 카타트릭 도메인을 이미션할 수 있는 컴파운드가 되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중요한데. 이거 진짜 중요해요. 네, 이거 뒤에 여러 번 나오겠지만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카탈리틱 도메인에 바인 이니비션을 한 약물들이 여기서 나오는 아웃컴을 봤더니 자,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 몸에 있는 유카리오틱 카이네즈는 크게 TK에 ST, CK1, AGC, 뭐 CAMK, CMGC라고 하는 카이네이즈의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예. 얘네들끼리는 공통점이 있고 얘네들끼리 공통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겠죠. 그런데 내가 어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갖다 놓고 플랫을 그렸더니 이렇게 여기도 인히비션 하는 녀석이 있고 여기도 인히비션 하는 녀석이 있고 여기도 인히비션 하는 녀석이 있고 여기도 인히비션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얘는 약물 개발을 못해요. 예. 슬랙티비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모티프 부분에만 인히비션을 하죠. 얘는 상대적으로 슬랙티비티가 높은 녀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약물들이 그 우리가 스크린하는 약물이 이렇게 나오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얘 가지고 그 모디피케이션을 할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가 돼야 된다고요. 자, 얘가 지금 나와 있는 약물들에 대한 그 이 키놈 스캔 프로파일링을 한 건데요. 가장 노토리어스한 카이네이즈 이니비터가 스타우로솔포린이라는 녀석이거든요. 얘는 제너럴한 카이네이즈 이니비터예요. 제너럴한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라는 말이 웃기잖아요. 얘는 여기 지금 약물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보면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라고 하는데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나오잖아요. 예. 얘는 약물 개발 못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각각의 KD 밸류가 작으면 작을수록 원이 커진단 말이에요. KD 밸류가 작다라는 얘기는 바인딩 어피니티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이런 녀석들 같은 경우 다탈릿닙이라고 하는 녀석은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부분에만 인히비션을 하고 나머지는 안 건드리잖아요. 얘들은 굉장히 좋은 이니비터에 개발할 수 있는 그 리드 컴파운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그룹 간에 상관없이 다 맞잖아요. 이런 거는 약을 못 만들어요.
얘는 좋은 약이죠. 얘도 좋은 약이죠. 예.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키놈스캔 프로파일링은 실험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만 해주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뭐 1,000만 원이가 2,000만 원 맡기면 내가 원하는 특정 몰레큘에 대해서 키놈스캔 프로파일링 결과를 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농도를 더 낮춰가지고 이 점이 여기에는 안 생기고 여기만 탁 생기게 내가 원하는 카이네지만 탁 생기게 하면 그때부터 약물 개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정말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타이로신 카이네이지 이니비터를 개발하는 곳에 제약회사에 들어가면 이거는 아마 정말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 정낙신 교수님하고 공동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내서 하스핀이라는 녀석의 카이네이지 이니비터를 찾았는데 그때도 이 키놈 스캔 프로파일링을 했고요. 여기 보면 하스핀이라는 이게 그 키놈 스캔 프로파일링 결과인데 하스핀이라는 녀석이 이 액티비티가 0.95%라고 얘기한 거는 여기 걸려 나오는 녀석들의 확률이 굉장히 적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이 끄집어냈다는 얘기예요. 이게 붙는 확률이 굉장히 적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포텐트하게 얘네들 이니비션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그룹을 해보면 얘는 이 ATP칼 카이네이즈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녀석인데 어떤 특정한 농도에서 이 네 가지의 카이네이즈를 이니비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상대적으로 스페시픽한 녀석이야.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자 이것도 얘기하지.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카탈리틱 도메인에 이 컴파운드가 얼만큼 잘 들어갈 수 있어 라는 거를 나타내는 지표이지 얘가 실제로 얘네들을 이니비션 할 수 있어 라고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컴파운드가 찾아지면 실제로 리얼한 서브스트레이트를 갖다 놓고 이 녀석의 액티비티가 과연 줄어드는지를 검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하스핀의 서브스트레이트는 히스톤 H스크린한 녀석이니까 얘 갖다 놓고 실제로 이렇게 농도 스페시픽하게 농도 디펜던트하게 엔자임 액티비티를 봤더니 이렇게 줄어들더라. 그러면 얘는 하스핀의 스페시픽한 이니비터야 라고 이제부터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게 만들어지면 당연히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를 스몰 몰레큘이랑 같이 해가지고 어느 부분에 바인딩돼서 이니비션 되는지를 또 증명을 해야 돼요. 예. 이게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만드는 기본 루트란 말이에요. 예. 이거 되게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FDA에 어프루브된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를 쭉 나열을 한 건데 여기 보면 리피드 카이네이즈 몇 종류, 에이티피칼 카이네이즈 몇 종류, 그리고 그 CMGC에 해당되는 CDK 카이네이즈 CDK 이니비터 몇 종류, 그리고 STE, TKL에 해당되는 몇 종류. 근데 이것 빼놓고 몽땅 다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용이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컴파운드가 많이 만들었다는 것은 얘네들에 대한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모티프의 데러버티브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예. 여기서 스페시피터티 있는 녀석만 잘 찾아내면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지금 프리클리니컬한 단계까지 연구하고 있는 녀석들을 이렇게 이 카이네이즈 트리로 그려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룹에서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들이 개발되고는 있다. 하지만 여기서 얼마나 많이 FDA에 승인받을 수 있는지는 그건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들이 계속 승인되고 있다. 예. 오늘 내가 굳이 이렇게 꼭 얼굴 보면서 하자고 했었던 건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그 뭐 이 바사티닙과 같이 카이네이즈 티닙이죠 역시 이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를 갖다 놓고 얘는 사이클의 컨스티튜티블리 액티브한 형태의 사이클을 이니비션화 시켜줄 수 있는 약물로 개발되었다. 뭐 셉틴, 모노클 엔티바디 얘들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 엔티바디가 달라붙어서 호모다이머를 만드는 거를 이니비션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그 C 터미널 부분에 인트라셀룰러 도메인의 카이네이즈 액티비티가 컨스티튜티블리 액티브한 녀석들은 이 모노클로널 엔티바디 가지고 막을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셉터에 이 앰플리피케이션 일어났었을 때 그때 주로 사용을 한다. 자, 그리고 그 대신에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들은 이 녀석들의 구조와 상관없이 컨스턴트하게 액티베이션 된 녀석들로 이니비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모노클로널 엔티바디에 비해서 이런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들은 스페시피서티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로 인한 부작용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자, 타겟 세라피. 뭐 타겟 세라피의 시작은 이거잖아요. 예, 글리백. 그래서 BCR-ABL이라고 하는 트랜스퓨전에 이어서 일어나는 이런 퓨전 프로테인이 ABL이라는 녀석은 일반적으로 이런 말 해도 되나? 듣보잡 카이네이즈거든요. 얘 액티비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얘네들의 헤마토포이틱 프로제니터 아니면 림포이드 프로제니터에서 ABL이라는 카이네이즈 액티비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프롤페레이션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없어도 돼. 그런데 이 BCR과 ABL이 퓨전이 돼서 ABL이라는 녀석이 카이네이즈 액티비티가 빵 하고 컨스턴트하게 증가하면 없어도 되는 녀석들이 미친 듯이 그로스 시그널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프로제니터 셀이 림포이드 셀로 분할을 해야 되는데 얘가 분할은 안 하고 프로제니터 셀들이 미친 듯이 프롤리페레이션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게 루케미아다. 그래서 예전에는 크로닉 메일로디 루케미아에 걸리면 5년 생존율이 뭐 30% 정도밖에 안 됐었고 인터페론을 주면 뭐 60%까지 올라갔었는데 글리백을 주면 90% 이상이 되는 바람에 더 이상 이 CML에 걸렸을 때 특히 BCR ABL의 트랜스퓨전이 돼서 일어나는 BCR ABL 퓨전 프로테인이 만들어졌었을 때는 글리백이라는 약물을 줌으로써 얘네들이 이제 뭐 걱정이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캔서 환자들에서 그 캔서의 원인이 뭐다, 원인 카이네즈가 뭐다 라는 걸 알면 그 원인 카이네즈를 선택적으로 이니비션 할 수 있는 드라이버 뮤테이션이 있는 카이네즈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그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만을 이렇게 매칭시켜주면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다 라는 퍼스널라이ズ드 캔서 세라피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보면 프로그노스틱 마커라고 있잖아요. 예. 자, 세라퓨틱스 마커라는 게 있고요. 프로그노시스 마커라는 게 있어요. 예, 뭐, 예, 마커는 뭐, 이 DNA 수준에서도 말이 되고, 수준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트랜스크립톰 수준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단백질 수준에서도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이 뭐 메타볼라이트 수준에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이 환자가 어떤 예후를 가질 거냐를 나타낼 수 있는 마커들을 프로그노시스 마커라고 해요. 예. 그리고 세라퓨틱스 마커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떤 약물에 대해서 반응성이 있을 거냐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러면 내가 타겟 세라피를 하게 될 때 그 환자별로 세라퓨틱 바이오마커를 잘 찾는 것이 약물 매칭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캔서 바이오마커를 잘 알면 이 라이트 드럭을 라이트 페이션트에다가 고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중요한 건 내가 A라는 약물을 만들면 예전에는 A라는 약물을 가지고 캔서의 모든 환자들에 대해 다 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A라는 약물을 만들면
A라는 약물이 잘 들을 수 있는 환자의 바이오마커를 찾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효과가 없을지라도 이 바이오마커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효과적으로 약물들을 줄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전략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어떤 환자의 뮤테이션 프로파일에 대해서 약물들을 매칭시켜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바이오마커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병원에서 환자의 그 티슈 조직에서 프로테인을 끄집어내는 건 불가능하고요. 환자의 티슈에서 mRNA를 끄집어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예, 왜 그러겠어요? 그 암 조직을 떼가지고 얘네들 가지고 뭐 지금 수술방에서 수술하는 암 환자의 암을 떼는 데 바쁘지. 얘들 떼자마자 이 암 조직을 뭐 리퀴드 나이트로젠 집어넣어서 mRNA를 뭐 보정을 하고 이런 거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DNA는 상대적으로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샘플이 오랫동안 돼도 여기서 DNA를 추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환자의 세라피틱스 마커를 찾는 걸 DNA 수준에서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DNA의 뮤테이션 프로파일이 어떤 세라피틱한 의미가 있는지 그걸 열심히 찾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 페이션트의 스트리피케이션 약물들의 반응성을 나타낼 수 있는 군으로 나누는 걸 DNA 수준의 바이오마커로 정보를 갖고 있고 DNA 수준의 바이오마커를 갖다 놓고 약물들을 매칭하는 스타디가 되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마커에 따른 그 해당되는 약물들을 우리는 어캠페니드 드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치시키는 거를 뭐 컴패니온 다이그노시스라고 하죠. 이것도 우린 다 알아요. 자, 요거에 대한 드라마틱한 예 하나만 보여줄게요. 자, 이게 이제 배틀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건데요. 배틀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건 바이오마커 인테그레이티드 어프로치 오브 타겟 세라피 for 런 캔서 엘리미네이션 이라는 거의 약자예요. 얘는 어떻게 했냐면 요거 보이죠? 요거 주사바늘 보이죠? 예. 암 환자에다가 폐암 환자에다가 여기에 주사바늘을 확 꽂아가지고 거기 있는 조직을 끄집어냈어요. 예, 조직의 일부를 끄집어냈어요. 폐암의 조직을. 그러면 이제 폐암의 조직이 굉장히 작을 테니까 이거 가지고 mRNA의 그 RNA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을 아는 건 불가능하고요. 여기를 가지고 DNA 얘는 뭐 DNA는 앰플리피케이션 가능하니까 DNA의 그 뮤테이션 프로파일을 봤어요. 그러면 그 뮤테이션 프로파일이 EGFR 뮤테이션이냐, KRAS 비라프 뮤테이션이냐, 뭐 이 녀석의 익스프레션이냐, 이 녀석 익스프레션에 따라서 다른 약물들을 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탐침을 꽂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환자의 캔서를 열어가지고 조직을 꺼낸 게 아니고 탐침을 꽂아가지고 캔서 조직을 끄집어낸 다음에 이 뮤테이션 프로파일에 갖다 놓고 약물들을 줄 수가 있다. 예. 이렇게 했더니 환자의 그 예후가 굉장히 좋아지더라. 라는 스터디가 2011년도에 행해진 바가 있다고요. 이런 거는 바이오마커가 이제 당연히 DNA밖에 못하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얘도 이 그림도 뭐 이렇게 학회 갈 때마다 이제 언제나 나오는 그림인데 스티브 잡스나 뒤에 나오겠지만 닥터 루카스 워트만이라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 차이? 뭐 얘는 부자고 이 사람은 뭐 부자가 아니지. 이분은 판크레아틱 캔서에 걸리셨고 이분은 AL에 걸렸어요. 어큐트 림포블라스틱 루케미아. 근데 이분은 지금도 살고 계시고요. 알다시피 이분은 돌아가셨죠. 예. 이 차이가 뭐냐? 이 차이는 그 판크레아틱 캔서의 대부분은 액셔너블한 타겟이 없어요. 이분도 DNA 시퀀싱을 했고요. 이분도 DNA 시퀀스를 했어요. 그런데 판크레아틱 캔서는 대부분 KRAS 뮤테이션이나 P53 뮤테이션이지 이런 카이네이즈의 드라이버 뮤테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이 없고요.
이 사람은 FLT라고 하는 그 리셉터에 앰플리피케이션 일어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특정 이니비터를 먹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캔서 환자의 라이프 데스의 디시전이 일어나는 건 액셔너블 타겟이 있냐, 그러니까 드러거블 타겟에 드라이버 뮤테이션이 있냐 없냐로 가지고 구분이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됐죠? 그래서 그 내가 아까 전에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를 만들 때 리드 컴파운드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네, 여기 보면 이 사람들도 뭐 그 키놈 스캔 프로파일링을 해가지고 이 컴파운드를 찾았겠죠. 그리고 얘를 가지고 그 유기 메디시널 케미스트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데러버티를 만들어서 리드 옵티마이제이션을 계속하면서 DMPK 옵티마이제이션하고 selectivity를 증가시켜주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계속 약물들을 만들어서 글리백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 이 컴파운드가 얼마나 셀렉티브한 녀석들을 잘 찾아낼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이 리드 옵티마이제이션 시켜주는 분들은 이 의학 과학 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떤 모티프를 붙여야 되는지 잘 아실 테니까 뭐 그렇게 하시나 봐요. 네, 이건 제가 제 분야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네요. 자, 뭐 이거는 알고 이것도 알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다 티닙이잖아요. 예, 티닙이죠. 어, 이 티닙의 구조를 보면 이 빨간색 부분은 동일한 거를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를 개발하기 쉬운 게 이런 컨서브된 모티프가 있기 때문에 이 모티프가 있으면 일단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로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어, 컨, 이런 파머코포를 갖고 열심히 데러버티브를 왕창 랜덤으로 만들어 놓은 녀석들에서 어떤 내가 원하는 카이네이즈의 스페시픽한 이니비터를 찾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약물 개발이 시작이 되니까 이런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를 개발하기가 쉬운데 이런 그 컨서브된 모티프가 없는 카이네이즈 같은 경우는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중에 이런 컨서브된 모티프가 없는 경우는 굉장히 만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죠? 자, 우리 5분만 쉬고 지금 몇 시야? 4시 57분이니까 5시 5분에 다시 볼게요. 우리 그 뒤는 뭐 20장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5시 5분에 볼게요.
자, 할게요. 네. 자, 여기 집중해 주세요. 할게요. 자, 예, 다시 화면 켜주세요. 자, 할게요. 자,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뭐 내가 맨날 중요하다고만 얘기하고 이것도 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생각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나 이거 깜짝 놀랐어. 자, 우리가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어떤 드라이버 뮤테이션을 갖고 있는 카이네이즈를 알게 되면 그 카이네이즈를 이니비션 했었을 땐 캔서가 죽어요. 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마다 캔서마다 그 드라이버 뮤테이션을 갖고 있는 카이네이즈가 뭐야를 모른다는 게 문제죠. 네. 그러면 내가 그 카이네이즈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 카이네이즈를 이니비션 하면 왜 죽어요? 그 셀들이. 그리고 그 카이네이즈의 그 모든 캔서에서 그 카이네이즈를 이니비션하면 왜 뮤테이션이 있는 캔서만 죽고 뮤테이션 없는 캔서는 영향이 없냐 말이죠. 예. 그리고 노말셀에도 그 뮤테이션이 노말셀에는 왜 영향이 없냐는 거죠. 헤모세라피틱스는 빨리 자라는 몽땅 다 셀을 다 죽여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빨리 자라는 리뉴잉하는 올간에 있는 셀들까지 다 죽이는데 이 타겟 세라피를 하는 카이네이즈 이비터들은 노말셀에 대한 데미지가 상대적으로 적단 말이에요. 예. 이 차이가 왜 일어나냐?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요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 온코진 어딕션이라는 말이랑 온코제닉 샥이라는 말이에요. 요 두 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그 온코진 어딕션이 캔서의 아킬레스 힐이야라고 이제 무려 2002년도에 사이언스에 나왔던 얘기예요. 자, 이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자, 이 그래프만 딱 돼요. 예, 이게 다야. 자, 우리 정상 셀은 그 그로스 시그널과 그 그로스 시그널에 반하는 엔타이 그로스 시그널이 존재해요. 얘를 우리는 흔히 튜머 서프레서라고 하죠. 예. 그런데 내가 위에서 오는 마이토젠 시그널, 그로스 시그널이 이렇게 높아지면 이 엔타이 그로스 시그널도 같이 높아져요.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캔서 같은 경우는 이 엔타이 그로스 시그널보다 그 그로스 시그널이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상태로 캔서가 된 거죠. 예. 그러면 요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 노말 셀 같은 경우는 그로스 시그널과 엔타이 그로스 시그널이 공존하고 있다가 캔서가 되면 그 특정 카이네이즈의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이제 그로스 시그널이 커지면 그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로스 시그널은 커지고 그에 반해서 그와 동시에 엔타이 그로스 시그널도 같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로스 시그널이 엔타이 그로스 시그널을 눌러질 만큼 크기 때문에 얘들은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이 특정 카이네이즈는 이 특정 캔서의 생존에 디펜던시를 주는 카이네이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 상태를 그 카이네이즈에 어딕션이 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이거를 우리는 온코진 어딕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내가 여기다가 이 카이네이즈를 이니비션해서 이 그로스 시그널 이렇게 뚝 떨어뜨려 놓잖아요. 그러면 엔타이 그로스 시그널은 이 그로스 시그널을 약으로 이니비션 했었을 때보다 훨씬 더 천천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가 있겠죠. 이 차이. 예. 이 차이로 이 카이네이즈에 어딕션이 되어 있었던 캔서만 죽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온코제닉 샥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타겟 세라피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각 캔서들마다 이 온코진에 어딕션이 되어 있는 원인 단백질이 뭐야? 이거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이지에팔의 돌연변이에서 일어나는 그로스 시그널이 이 캔서의 서바이벌에 굉장히 중요한 디펜던시를 주는 카이네이즈예요. 그럼 이지에팔 이니비터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온코진에 어딕션이 되어 있는 캔서의 원인을 모르는 게 문제죠. 그래서 몇 개 알려져 있는 것 갖고 우리는 타겟 세라피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개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굉장히 스페시픽한 어떤 카이네이즈 이미터를 찾았어. 근데 그 카이네이즈가 그 캔서에 온코진 어딕션을 주는 카이네이즈가 아니에요. 그럼 못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뭐 EGFR 이니비터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 이걸 제피티닙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제피티닙이나 뭐 엘로티닙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EGFR 이니비터를 만들어 봤어요. 이걸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해봤더니 보통 임상 실험을 하면 캔서 같은 경우는 기존 트리트먼트에 비해서 얘가 얼마나 좋아져? 라는 걸로 비교 실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렁캔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기존에 있는 컨벤셔널한 케모세라피틱스인 플라티늄 계열이랑 페클리탁스를 같이 주는 그 세라피랑 EGFR 이니비터를 줘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물론 뭐 환자 생존율이 증가하긴 하지만 하자드 레이쇼가 드라마틱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얘는 오버럴한 케이스이고요. EGFR 뮤테이션 있는 사람만 갖다 놓고 이 비교 실험을 했더니 하자드 레이쇼가 0.48이 됐다는 거죠. 내가 하자드 레이쇼가 뭐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말은 훨씬 더 제피티닙, EGFR 이니비터에 대한 효과가 그 오버럴 환자들보다 EGFR 뮤테이션 있는 환자들한테 훨씬 더 잘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실제로 물론 이제 타겟 세라피를 하게 됐었을 때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긴 하지만 타겟 세라피를 먹고 있는 동안에는 캔서에 대한 캔서 리그레션이 무진장 잘 되고 그 오프 타겟 사이드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되게 해피해해요. 그 뒤가 문제긴 하지만 그 뒤에 얘기 나올게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떤 약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약물들의 반응성이 있는 환자를 잘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다. 그래서 이런 거를 페이션트 스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약물에 잘 들을 수 있는 얘가 뭐 타겟 세라피라면 이 약물에 이 약물은 어떤 특정 카이네이즈를 임션하는 거라면 이 카이네이즈에 디펜던시가 있는 환자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케모세라피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거고. 자,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암 환자에서 이 약물들을 매칭시켜주는 세라퓨틱 바이오마커를 DNA 수준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DNA의 수준의 뮤테이션 정도를 가지고 이 A라는 카이네이즈가 뮤테이션이 되면 A라는 이 카이네이즈에 디펜던스가 있을 거야. 또 B라는 카이네이즈에 이런 뮤테이션이 일어나면 얘는 B라는 카이네이즈에 디펜던스가 있을 거야.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A라는 카이네이즈에 이런 뮤테이션이 있으면 이야. B라는 카이네이즈에 이런 뮤테이션이 있으면 이야. 이렇게 매치를 시켜놓은 이런 패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면 내 캔서 시료를 떼다가 이 패널에다 일단 넣어봐요. 그러면 그 패널에 그 뮤테이션이 있어서 약이 있으면 나는 사는 거고 약이 없으면 나는 노말케몰 하면서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패널에 맞는 그 환자들이 전체 환자의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겟 세라피의 가장 큰 문제는 이 타겟 세라피의 일리저빌리티가 굉장히 낮다는 게 문제죠. 전체 미국에 있는 이게 2018년도에 2019년도가 자마 온콜로지에 난 논문인데 2018년도에 미국 암 환자를 갖다 놓고 얘가 런캐스터인가? 암 환자를 갖다 놓고 얘 타겟 세라피가 얼마나 적용 가능한지 일리저빌리티를 테스트 해봤더니 8.3%밖에 안 되더라.
그리고 이 8.3%에서도 이런 약들에 대해 반응성 있는 군으로 나눠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겟 세라피에 의해서 실제로 베네핏을 받는 환자들은 이 8.3%의 반밖에 안 돼요. 네.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타겟 세라피에 대해서 베네핏을 받는 환자들을 이거는 2020년도에 나온 사이언스의 퍼스펙티브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이렇게 럭키 퓨라고 하더라고요. 럭키 퓨. 물론 이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모든 암 환자들한테 이 타겟 세라피를 제공해 줄 수 없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 타겟 세라피틱스를 주는 약물들을 합쳐가지고 지놈 가이디드 드럭이라고 해요. 왜 지놈 가이디드 드럭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약물들에 대한 세라피틱스 바이오마커가 DNA의 뮤테이션 수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DNA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약물들을 매칭하다 보니 그 카이네이즈의 온코제니 어딕션이 있는 카이네이즈를 DNA 뮤테이션 수준에서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타겟 세라피에 대한 일리저빌리티가 낮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아시겠어요? 이 개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암이 걸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유전자 검사이다. 이 유전자 검사를 할 때 폐암이나 대장암이냐 뭐냐에 따라서 얘 돌연변이 검사들을 하는 패널들이 존재하고 이 패널에 다행히 그 정보가 있으면 그 타겟 세라피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정보가 없으면 나는 이제 노말 캐몰 하다가 죽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렁캔서에서 헤이라스 뮤테이션 있는 비율과 디라프 뮤테이션 있는 비율, EGFR 뮤테이션 있는 비율이 다음과 같아요. 그리고 요 녀석들은 다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헐트의 뮤테이션, ALK 퓨전, 레세 퓨전, 로스의 퓨전 같은 경우는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살아. 그런데 이 난이라는 그룹이랑 케이라스 그룹의 이 환자들은 약이 없는 거죠.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EGFR의 뮤테이션 갖고 있는 환자가 12% 정도 된대요. 10%, 10% 된대요. 근데 에이시아는 EGFR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캔서가 53%나 돼.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가 EGFR 이니비터들을 소비하는 굉장히 좋은 국가들이에요. 우리나라나 아니면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서 스페시픽한 EGFR 이니비터를 만든다. 아니면 3세대 EGFR 이니비터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돈 버는 거죠. 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각 캔서의 뮤테이션별로 그 어떤 약물들을 줄 수 있는지 매치가 되어 있다. 얘는 지인 수준에서 트랜스퓨전 일어났냐, 얘네들의 뮤테이션, 포인트 뮤테이션 일어났냐, 얘들의 뮤테이션 일어났냐, 얘에 따라서 어떤 약물들을 매칭시키는 걸로 되어 있다. 자, 잠시만요. 자, For months, Derek Laurie thought he just had back pain from driving his tow truck. Till one day I just couldn't walk 안 anymore. 들리죠? You couldn't 들려요? walk. No, I got. 잠시만요. 들리나요? Derek Laurie just had back pain from driving his tow truck. Till one day I just couldn't walk anymore. You couldn't walk. No, I got out of bed and I just kind of hit the floor. The diagnosis, stage 4 cancer spread throughout a third of his body. Radiation did not work. You know, you waste away in a hospital bed. You get a chance to say goodbye to everybody. Desperate, he entered a groundbreaking clinical trial that treats tumors based on their genetics, not necessarily where they're found in the body. He got one pill twice a day.
He felt better within a week. The tumors, those black spots, disappeared. This is the same person? It's the same person. It's like the light switch of his cancer has just been turned off. Researchers studied the DNA of Derek's tumors, searching for genetic mutations. They found one, which causes a small percentage of 17 types of cancer, from salivary to lung to breast. Doctors prescribed an experimental drug, the first of its kind, to target this abnormality. We knew what 자, mutation 이렇게 was 된다는 거죠. driving the growth of his cancer, and we knew we had a medicine that could block that and shut that down. Doctors have seen a 76% success rate in patients. 자, 요게 되는 건 다행히 그 드라이버 뮤테이션이 뭐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일리저블리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산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배틀 트라이얼 얘기한 것도 그 이 각 뮤테이션에 따라서 뮤테이션에 대해서 약물들을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엄브렐라 프로토콜이라고 있네요. 이런 임상 실험을 할 때 그 임상 실험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요. 엄브렐라 트라이얼이냐, 바스켓 트라이얼이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누거든요. 바스켓 트라이얼은 뭐냐면 내가 A라고 하는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A라는 약물을 줄 때 A라는 돌연변이가 있는 캔서들을 다 여기다 담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EGFR 뮤테이션이야. 그럼 EGFR 이니비터를 갖고 있으면 EGFR 뮤테이션을 브레스트 캔서 환자, 또 글리오마 환자, 런캔서 환자에다가 다 주는 거죠. 예. 이런 거를 바스켓 트라이얼이라고 해요. 엄브렐러 트라이얼은 뭐냐면 요게 엄브렐러 트라이얼인데 런캔서 하나에서 이 뮤테이션은 이야, 이 뮤테이션은 이야, 이 뮤테이션은 이야, 이렇게 테스트하는 걸 엄브렐러 트라이얼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얘는 그 배틀 트라이얼 같은 경우는 이 뮤테이션에 따라서 이런 약물들을 주고 얘네들의 효과를 본 거잖아요. 얘는 이제 엄브렐러 트라이얼이죠. 아시겠죠? 예. 간혹씩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보면 엄브렐러 트라이얼이든 뭐 바스켓 트라이얼이든 이런 게 이제 논문이나 아니면 신문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는 타겟 세라피 드럭들을 지놈 가이디드 드럭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얘네들의 드라이버 뮤테이션을 갖다 놓고 어떤 카이네이즈의 온코제니 어딕션이 있는지를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 DNA 시퀀스 기술이 막 발달을 해가지고 그 얼마나 얘네들을 카이네이즈의 뮤테이션, 온코제닉 카이네이즈의 어딕션이 있는지를 잘 프리딕션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액셔너블한 타겟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판크레아틱 캔서를 갖고 있는 이 뭐 스티브 잡스는 이걸 못 찾았다. 왜냐하면 판크레아틱 캔서는 KRAS 뮤테이션, TP53의 뮤테이션, CDKNA의 로스 오브 펑션 뮤테이션, 스메드포의 로스 오브 펑션 뮤테이션, 브라카완의 로스 오브 펑션 뮤테이션과 같이 얘네들은 몽땅 다 액셔너블하지 않아요. 액셔너블하지 않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타겟할 수 있는 이니비터가 없다는 얘기고 이 뮤테이션으로 어떤 특정한 시그널링이 그 디펜던시가 있다라는 거를 예상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아시겠죠? 자, 이건 됐고요. 그래서 ALK 퓨전 프로테인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다. ALK라는 거는 아나플라스틱 림포마 카이네즈라는 녀석이고 얘도 사실 듣보잡 카이네즈라 일반 셀에서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이 녀석이 얼마나 좋은 드러거블 타겟이냐라는 나타날 때, 세이프한 타겟이냐 나타날 때 증명을 할 때 얘를 KO시킨 마이스를 만들어 본다고 그랬잖아요. ALK를 KO시킨 마이스는 피노타입이 없어요. 네. 그 말은 내가 스페시픽하게 얘만 이니비션 해도 노멀 셀에는 데미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NPM과 ALK, TPM3와 ALK 뭐 이렇게 퓨전 프로테인이 있게 되면 이 ALK 액티비티는 미친 듯이 증가를 해서 그로스 시그널을 내니까 그런 캔서들은 이 ALK에 대해서 디펜던시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 이럴 때 ALK 이니비터를 만들면 죽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 캔서를 죽일 수 있어. ALK는
새로운 드럭업을 타겟이야. 이걸로 미친 듯이 스타디를 많이 한 거죠. 예. 그리고 파이저에서 요 약을 만들고 대박이 나는 바람에 이렇게 그 크리조티닙이라는 약을 만들었더니 캔서에 이렇게 크게 롱 캔서가 생긴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지더라.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게 됐다. 그리고 ALK 돌연변이가 있는 거는 이 ALK 이니비터들에 대한 반응성을 나타내는 굉장히 좋은 지표이다. 자, 그리고 ALK 너가우마이스는 피노타입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세이프한 약이다. 자, 그리고 뭐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스무든 이니비터라고 있어요. 이게 뭐 해쪽 시그널에 굉장히 중요한 무슨 모디피케이션이고 뭐 조금 뭐 할 얘기는 되게 많지만 이 해쪽 시그널에 관계되는 어떤 단백질의 유전자의 돌연변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스무든이라는 녀석이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메둘로블라스토바라고 하는 캔서의 원인 유전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존스 홉킨스에서 요 GDC 044구라고 해치옥 이니비터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렇게 전신에 메타가 된 메둘로블라스토마 환자가 내원을 해서 요 약을 먹었죠. 그랬더니 2달 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깨끗하게 사라졌잖아요. 그러다가 한 달 후에 다시 재발해서 죽었거든요. 네. 이게 타겟 세라피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의 이때의 암 환자의 조직하고 이때의 암 환자의 조직하고 꺼내가지고 DNA 시퀀스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 스무든 뮤테이션이 옛날에는 이 약이 바인딩할 수 있는 모티프가 존재했었는데 이 부분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바람에 더 이상 약물이 듣지 않도록 바뀌어버렸어 라는 이야기죠. 예. 이제 뭐 이거를 게이트웨이 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약물 타겟의 게이트웨이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게 타겟 세라피의 가장 큰 부작용이에요. 예, 가장 큰 허들이에요. 그래서 타겟 세라피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카이네이즈의 돌연변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 카이네이즈 시그널링의 온코진의 어딕션이 바이패스가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타겟 세라피가 3년이든 5년 후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해쪽 이니비터 얘네들을 요 뮤테이션 일어난 그 부분에도 달라붙도록 이렇게 케미칼 디자인을 계속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이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자, 요 동영상도 한번 봐보세요. 살짝 긴데 우리 거의 다 했거든요. 요거 볼게요. I feel amazingly lucky. I'm not a particularly religious person. 내가 아까 전에 스티브 잡스랑 닥터 루카스 워트만이라는 사람이랑 비교했잖아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닥터 루카스 워트만. But sometimes it seems like it's more than luck that's kept me alive and going. My name is Dr. Lucas Portman. I'm an oncologist at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in St. Louis, Missouri, and was diagnosed myself with leukemia in 2003. The type of leukemia that I actually have had is called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which they call ALL in short. I've now been dealing with having leukemia for over a decade, and it's been an extremely long and hard road. Last year, when I was diagnosed with my second relapse of leukemia, it seemed like I wasn't going to make it, that leukemia was going to take my life. And not only was I young, but I was also a leukemia doctor facing dying of leukemia. I'm not sure what kept me going at that point. I never gave up hope. I had tremendous faith in my doctor, Dr. DiPergio. So, how are you, actually? And tremendous faith in my mentor, Dr. Lay.
who studies the genetics of leukemia. He was very, very ill in this last one, and it was hard to watch. It was very difficult for everybody. It was mostly difficult for him. What am I talking about? He was very, very sick, and we didn't know that he was going to make it. I think that anyone who has relapsed acute leukemia, especially relapsed ALL, has a high likelihood of dying. Dr. DiPergio and I have a bit of an unusual relationship now in the sense that I'm a leukemia doctor and he's a leukemia doctor. I have to be careful what I recommend. I can't say start this drug. He'll say, well, you never did that with anybody else. You always told me it was a worthless approach. So anyway, I don't think we need to do anything at this. We were out of options. And so Tim and I and Lucas all agreed that we were going to try to do what we do pretty well here, and that's sequence his cancer genome and see if we could identify specific mutations that were present in his cancer or leukemia genome that would be so-called actionable. In other words, find a mutation that we had a drug for. So what an amazing convergence of circumstances where a guy who works on leukemia genomes and who has leukemia is able to use the information to influence critical decisions at a critical point in his life where the information was absolutely essential to survive, just to survive. We don't do this as a fee for service. It's a study, it's an academic study. And so we bank samples so that we can sequence them later. In his case, there was no later. We knew that we had to do it immediately for it to be of value to him. We didn't see a smoking gun in his genetics. We saw some mutations, but nothing that we could act on, obviously. But also we looked at the RNA from the leukemia tumor. This one really stood out. This is the FLT3 gene, which was wildly overexpressed to levels that shocked everybody that was looking at the data. This gene was targetable with a drug that was FDA approved for the treatment of other cancers. We put him on this drug called Sutent. I remember I started taking Sutent on a Friday, had my blood work drawn on Monday, and my blood counts had improved. 자, 요 이야기인데 여기 할 얘기 다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사람들한테도 회자가 되는 캔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냐면 자기가 자기의 지놈을 이렇게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그 매칭된 새로운 약을 매칭시켜서 살아남은 첫 번째 케이스예요. 2011년도, 2012년도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DNA 수준에서는 액셔너블한 뮤테이션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RNA 수준에서 어떤 FLT3라고 하는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의 앰플리피케이션을 찾은 거죠. RNA의 양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FLT3의 이니비터인 그 수텐트, 수니티닙이라는 거를 먹고 지금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 아직도 그 뮤테이션이 안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 아저씨는. 근데 다만 요 수텐트라는 약은 여기 보면 레날셀 카시노마에 FDA에 어프루브가 된 약이지 ALL에 어프루브가 된 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잘 알다시피 얘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보험 적용을 못 받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난급여로 뭐 1년에 몇 억씩 이 스텐트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두 가지죠. 내가 내 지놈을, 캔서의 지놈을 잘 찾아서 액셔너블한 타겟을 찾으면 비록 지금 이 우리 암 환자들을 진단하는 이 패널이 없더라도 새로운 액셔너블한 그 타겟을 찾을 수 있다. 예. 그리고 DNA 수준이 아닌 RNA 수준으로도 충분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라는 거잖아요. 물론 루케미아 같은 경우는 이 암조직? 캔서 셀들을 충분하게 얻어내기가 쉽죠. 피 뽑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솔리드 캔서 같은 경우는 인베시브하게 RNA 시퀀스를 하거나 뭐 RNA 식을 하기 위해서
그 환자들의 조직을 떼는 거 상대적으로 어려우니까 뭐 그런 어려움은 있긴 하겠지만 트랜스크립톰 수준에서도 약물들의 배치가 가능하다. 네, 그걸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 퍼스널 지노믹스를 가지고 퍼스널리스 타겟을 찾은 캔서 타겟을 찾은 첫 케이스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쓴 논문 중에 이런 제목의 논문이 있어요. 케이스 오브 미. 이거 쓸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제목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 없을 거잖아요. 루카스 오트만. 요 제목을 이 논문을 찾아서 읽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다 했어요. 그래서 이 타겟 세라피는 다 좋은데 아까 전에 있었던 뮤테이션의 그 게이트웨이 뮤테이션 때문에 나중에는 그 약물에 대한 레지스턴스가 빌딩되는 게 문제이다. 그리고 얘는 멜라노마 환자인데 BRAF 이니비터를 먹고 깨끗하게 낫다가 BRAF의 이 약물들이 더 이상 듣지 않는 이런 레지던시가 빌딩이 돼가지고 죽은 케이스이고요. 이렇게 그 타겟 세라피의 저항성이 일어나는 과정이 약물들의 타겟 단백질들의 뮤테이션이 일어나서 더 이상 약물들이 바인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카이네이즈의 시그널링이 그 온코제닉 어딕션을 대체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요 원인들을 찾아서 코트리트먼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지비터들의 다양한 인트린식 레지선시와 어콰이어드 레지선시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뭐 요 790 뮤테이션을 잠깐 얘기하면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타겟 세라피의 저항성을 나타나는 것, 타겟 프로테인의 돌연 변이, 그리고 다른 다운스트림 시그널링의 액티베이션, 또 바이패스 메커니즘 등등으로 타겟 세라피가 더 이상 듣지 않는 단계가 도달할 수 있다. 근데 특히 이 EGFR 같은 경우는 엘로티닙이나 제피티닙 같이 1세대 EGFR 이니비터를 먹다가 더 이상 EGFR 이니비터 1세대 EGFR 이니비터들이 듣지 못하는 단계가 일어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그 EGFR에 T790 뮤테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EGFR의 그 이니비터가 이 T790 뮤테이션이 된 EGFR은 이니비션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환자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죠. 약이 없으니까. 제약회사에서는 이 T790M 뮤테이션이 있는 약물들을 만들어낼 때까지 보통 10년 정도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T790M을 뮤테이션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T790M 뮤테이션이 있는 그 허가된 약물이 뭐 타그리소라고 하는 이 약분이다. 그래서 요거 오스메트닉, 타그리소, 한미에서 그 동일하게 T790 뮤테이션 있는 약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베링거 인게라임에다가 넘겼는데 요거를 올무티닙이라고 하죠. 그랬다가 이 3세대 EGFR TKI 얘를 만들었다가 얘가 글로벌 임상에서 이런 여기 보면 이 도렴 피부 쪽에 매시브한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나는 바람에 글로벌 임상에서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얘를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3세대 EGFR TKI 리 타그레소가 시장을 대부분 잡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보통 한 달 약가가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급여 적용해서 34만 원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학교에 겸임 교수님으로 계시는 고상혁 교수님 분께서 레이저 티닙이라는 걸로 새로운 T790M 뮤테이션이 있는 EGFR 3세대 이니비터를 개발을 해서 유한양행을 통해서 지금 시판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T790M 뮤테이션을 갖고 있는 약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것도 있다. 자, 그리고 근데 지금은 이 T790M 뮤테이션뿐만 아니라 그 S797S 뮤테이션을 갖고 있는 뮤테이션도 또 일어나가지고 이 S797S 뮤테이션을 갖고 있는 약물에 대한 이니비터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네.
여기까지예요. 요 내용이 내가 준비한 내용인데, 그래서 뮤테이션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 약물 개발은 뮤테이션 일어나고 나서 한참 동안 진행이 돼야지 약물들이 나오다 보니 그동안의 베네핏을 못 받는 환자들이 계속 생겨서 이 타겟 세라피의 가장 큰 문제가 요 레지던시한 빌딩 부분이에요. 네, 이게 해결이 이제 안 되고 있어요. 자,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우리 실험실에서 하고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살짝 자랑하는 김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니까. 자, 내가 아까 전에 타겟 세라피는 온코진이 어딕션이 되어 있는 시그널링을 찾기 위한 DNA 수준에서 찾기 위한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아까 루카스 워트만 같이 DNA 수준이 아닌 RNA 수준으로도 그 충분한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리미티드한 일리저빌리티를 다른 방법으로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다양한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들은 쭉 나와 있으니까 이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들의 온코진 해당되는 약물들을 매칭시켜 줄 수 있는 DNA가 아닌 다른 수준의 바이오마커를 찾아보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돌연변이를 가지고 온코진 어딕션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 지노믹스 데이터를 가지고 타겟 프로테인들을 온코진 어딕션을 줄 수 있는 타겟 프로테인들을 예상을 했었는데 요즘은 멀티오믹스가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환자의 DNA 뮤테이션뿐만 아니라 트랜스크립톤 프로파일들도 계속 라지 데이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임상 데이터가 있고 환자의 트랜스톰 데이터가 있고 환자의 프로테옴 데이터가 있고 환자의 포스포 프로테옴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임상 결과들을 답으로 해놓고 이 환자의 포스포 프로테옴 또 트랜스크립톰 지노믹스 결과를 인테그레이션을 하면 이 약물들의 리스폰스를 예상할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세라피틱 바이오마커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따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나만 하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여기 그 M라는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드럭에 대한 반응성을 생각해보자. 또 여기 보면 윈터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 얘는 환자의 지노믹스 수준하고 트랜스크립톤 수준을 같이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이 퍼스널 캔서의 메디슨의 범위를 익스텐션 해보자 라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요새는 세상이 하도 좋아져가지고 700여 개의 셀라인, 캔서 셀라인을 우리는 캔서 셀 인사이클로피디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캔서 셀 사이클 인사이클로피디아라고 구글에서 치면 얘네들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R 스크립트 이런 걸 몰라도 돼요. 그냥 클릭만 하면 다 돼. 요새는 거기에 캔서 셀라인의 뮤테이션 정보랑 그 프로테옴 정보랑 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또 요새는 환자들의 그 이 프로테옴, 포스포 프로테옴 데이터까지 이렇게 쭉 계속 어큐뮬레이션 되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어떤 약물에 대한 반응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여기 CP텍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이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이거는 이제 R 스크립트를 해야 되는데 얘는 임상 환자의 포스포 프로테옴 데이터와 임상 데이터가 여기 들어있고요. 또 딥맵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포탈이 있는데요. 여기 가보면 돼요. 딥맵.org 여기 가보면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 수준에서 그 이 데이터의 인테그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쉬워요. 여기 딥맵 가가지고 여기 보면 데이터 익스플로러 클릭하면 뭐라고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너 여기 베타 자, 요거 나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CCL이나 아니면 또 그 캔서 셀 라인에 대한 약물들에 대한 반응성 데이터들도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GDSC 또는 캔서 세라피티스, 캔서 타겟 CDT2 뭐 이런 다양한 드럭 리스폰스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캔서 페이션트의 멀티오믹스 데이터도 있고요.
이걸 잘 인테그레이션하면 약물 반응성을 나타낼 수 있는 퓨처 실렉션이 가능할 거고, 이거 가지고 이 지금 나와 있는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들에 대한 타겟 세라피에 대한 얼마나 버너러블리티가 있는지를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나는 못하는데 우리 방에 요 인포메틱스 하는 친구가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해봤냐면 이 CP텍이라고 나와 있는 그 환자 포스포프로테인 데이터를 갖다 놓고 실제로 어떤 카이네이즈 시그널링이 액티베이션 되었는지를 페이션트에 따라서 다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뮤테이션과 상관없이 포스포프로테인 데이터를 갖다 놓고도 어떤 시그널링이 가장 이 캔서에서 인리치되어 있구나 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연변 DNA 돌연변이 수준이 아닌 다른 멀티오믹스를 이용해도 이 카이네이즈에 대한 어딕션을 예상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스타디를 많이 한다. 자, 그리고 자 볼게요. 요 뒷맵 한번 해볼게요. 요거 시간 날 때 해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요것만 보여주고 끝낼게요. 자, 여기에 가서 뒷맵이라고 치고요. 보면 데이터 익스플로러 이런 그림이 나와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 여기 보면 내가 어떤 특정 셀 라인을 쳐도 되고 드럭을 쳐도 되고 약물 뭐 이런 그 유전자를 쳐도 되는데, 여기서 요거 해볼게요. 커스텀 어널리시스 베타. 요 클릭하면 이 얘네들의 코릴레이션을 뭘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볼 거고요. 포탈 데이터를 내가 진으로 해서 어떤 진에 내가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 시험시에서 공부했었던 유전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여기 데이터를 보면 그 크리스퍼 데이터, 어떤 유전자를 크리스퍼로 낙아웃 했었을 때 셀들의 버너러빌리티가 얼마나 돼를 나타내는 데이터이고요. 또 RNA 그 낙다운을 이용해서 버너러빌리티를 보는 데이터를 아킬레스 데이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익스프레션 데이터, 카피 넘버 데이터, 그리고 프로테오믹스 데이터, 크리스퍼 데이터도 종류가 되게 많죠. 그리고 RNA 데이터, 메틸레이션 데이터 등등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봤어요. 그리고 포탈 데이터는 뭘로 볼 거냐면 여기에 드럭 센시티비티 데이터, 프리즘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드럭 센시티비티 데이터, 여기서 IC50를 볼 거냐, AUC를 볼 거냐, 또 뭐 크리스퍼 데이터, 드럭 센시티비티 CDT 데이터, 그리고 GDSG 데이터, 굉장히 데이터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내가 드럭 센시티비티 데이터를 하나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볼 셀라인들을 내가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넌캔서 셀라인만 갖고 할 거야, 글리오마 셀라인 갖고 할 거야, 판크리아틱 캔서 셀라인 갖고 할 거야, 이걸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렇지 않을 거면 셀라인을 정하려면 이거 클릭하면 되고요. 전체 셀로 다 할 거야 라고 하면 이거 클릭하면 되는데, 이렇게 런하면 어떤 결과들을 알려주냐면, 자, 여기서 SLC35F2라고 하는 지인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이랑 어떤 특정한 약물에 대해서 이런 네거티브 콜리레이션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요 약물들이 뭐야.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약물이 요 YM155라고 하는 약물인데, 이 약물이 SLC35F2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약물들에 대한 버너러블리티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 라고 예상을 하는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얘네들 테이블 가보면 이 정보들이 있고 얘네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옵션을 갖다 놓고 내가 셀 라인을 지정할 수 있고요. 리니지 스페시픽하게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리그레션에 대해서 어떤 캔서 타입에서 이 네거티브 리그레션이 더 많아지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다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유전자와 유전자의 코릴레이션, 어떤 유전자 익스프레션과 어떤 유전자의 크리스퍼에 대한 버너러빌리티 데이터 등등등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얘는 캔서 셀라인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내가 잘 열심히 봐가지고 어떤 규칙을 만들어내면 이게 임상 환자에서도 요 규칙이 적용되는지는 아까 전에 TCGA 데이터나 CPTEC 데이터를 갖다 놓고 밸리데이션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잘 써먹으면 진짜 좋아요. 예. 이렇게 요새 라지 데이터를 계속 쌓아놓는 그룹들은 이런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걸 지상 목표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되게 많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끝낼게요.